좀 거칠게 들리지만 저는 좀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도약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상을 꿈꾸는 일은 점잖은 일이 아니라 상당히 거친 일이고 야성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저는 나이 들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비참함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제가 볼 때 신체가 노화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원래 걸었던 보폭보다 좁아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들 수 있었던 것을 들지 못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삶을 깊이 숙고하지 않고 산다면 그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비참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력을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맞게 우리의 동작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삶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었는지 하는 것들을 깊이 숙고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으로 어떤 신체 노화가 주는 비참함 정도는 그렇게 아주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노화해 가면서 오는 그런 비참함이 그런 느낌도 저는 어느 순간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좌표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완성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의지를 길게 갖고 또 길게 숙고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그 비참함마저도 어떤 정서적인 그런 비참함으로 머물지 않고 자기를 완성의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연료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요, 정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공공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젊어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서적인 면이라기보다도 어떤 지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삶에 대한 어떤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이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이해라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본능을 극복해서 자기가 그 느낌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 너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노력은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는 태도예요. 이 자신을 궁금해하는 태도가
계속 훈련되고 훈련되면은 아무리 늙었더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표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게으름과 무기력이 있는 분들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 얼른 포착된 그 이유는 삶에 그 야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망이라고 하면 좀 거칠게 들리지만 저는 좀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도약시키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상을 꿈꾸는 일은 이거는 점잖은 일이 아니라 상당히 거친 일이고 야성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야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좀 더 순화시켜서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자기한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로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야망도 없고 어떤 단기적인 목표도 없으면은 몸은 움직여지질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무기력하고 그렇게 게을러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다음으로 건너갈 어떤 자세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말한다면은 야망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꿈과 야망을 갖는 일이 단순히 어떤 그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랄지 뭐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어떤 그 존재론적 차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이 말을 아주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발전하거든요. 우리는 몸을 봐도 몸도 성장합니다. 의식도 성장하거든요.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에 존재해요. 인간은 다음에 존재하는 존재이지 지금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여러분들의 전부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는 이 다음에 있다. 이 다음에 도달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그런 존재적 특성 혹은 그런 존재적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부단히 건너가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 이상을 향해서 부단히 건너가야 돼요. 이 부단히 건너가게 하는 어떤 지향이랄지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거,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꿈과 이상, 자기만의 야망, 이것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갖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 가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만의 야망을 갖는 일, 자신만의 비전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과 게으름을 없애주는 최고의 습관은, 저는 이런 습관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꿈과 야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꿈과 야망을 또 바로 가져지기가 어렵거든요. 꿈과 야망을 오늘부터 뭐 가져야 되겠다 해서 바로 가져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꿈과 야망을 가져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좀 부지런해지고 그 다음에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를 매우 탄력 있게 만들면은 자기 의식도 탄력이 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게 할 것이냐? 이거는 신이 와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일단 저는 운동을 시작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운동을 하면요, 의식이 매우 달라집니다. 특히 자존감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보디 빌딩을 해보세요. 자기 몸이 멋있게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보면서 자존감도 커질 거예요. 저는 그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치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몸으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 몸을 숨쉬게 해서 생각을 숨쉬게 하는 것, 몸을 바르게 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하십시오. 쇼폼을 맹목적 소비자로서 즐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즐기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생산자적인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지 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SNS나 뭐 이렇게 숏폼이나 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게 MZ 세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많이 빠져 살거든요. 그리고 나도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어느 한때는 오늘은 SNS 좀 덜 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숏폼을 좀 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될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 SNS나 숏폼을 빠져드는 그것이 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리고 그건 옛날에 거기 만화에 빠지는 일이나 술에 빠지는 일이나 어떤 특정한 놀이에 빠지는 일이나 저는 다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이 특히 SNS나 숏폼 가지고 MZ 세대들이 뭐 그런다 이런 말들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시대에 재밌는 것에 빠져요. 누구나. 그리고 심지어 SNS나 숏폼은 MZ 세대만 빠진 것이 아니에요. 60, 70대들도 빠져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질책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시대에나 재미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때 사람들의 유형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SNS나 숏폼을 생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빠지기만 하는 사람이 된다. 맹목적 소비자가 되거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그 재미를 느끼는 방향을 바꾸게 하고 중독을 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할 것인지 자기 결정력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결정력이 있는 사람은 숏폼에 빠져서 거기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맹목적 소비에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NS에 빠지냐 숏폼에 빠지냐 이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그것이 너한테 얼마나 확실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한테 내재화되어 있는지가 쇼폼을 맹목적 소비자로서 즐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즐기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생산자적인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지 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는 사실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독서는 지적인 수용 능력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쾌감이나 즐거움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경향이 더 강한. 책을 읽으면은 어떤 즐거움이나 쾌감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적으로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유튜브는 그렇게 즐겨 보는데 책은 안 보느냐. 그건 우리가 아직 생각의 결과를 수용하는 데는 아주 습관이 돼 있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독서는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보를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유튜브나 책이 차이가 없거나, 혹은 유튜브가 더 빠르거나 더 흡수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즉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건 하나의 수련이에요. 우리가 보셔서 잘 알 거예요. 읽으려고 사놓고 안 읽은 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읽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안 읽은 책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먹고 일부러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독서는 그냥 이렇게 귀하고 눈만 열어놓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혼을 열어놔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왜 사람들은 어느 나라 문명권에서는 지식 생산국이고 어느 문명은 지식 수입국인가, 어느 문명은 생각을 하고 어느 문명은 생각의 결과를 따라하는가. 그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수고를 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문제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 책은 안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적 수련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내공을 쌓는 일하고 정보를 갖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독서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는 내공을 쌓는 일, 또 수련을 하는 일하고 정보를 얻는 일이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를 아주 좀 높은 데까지 성장시키고 싶다 하는 욕구가 일면은, 욕망이 생기면은 책을 읽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어떤 수련을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명 안에서 왜 이렇게 책이 중시됐는지, 혹은 독서가 중시됐는지, 그 다음에 책을 필사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시됐는지 하는 그런 데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 문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내면화하려면은 독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자기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소크라테스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냥 애플 가진 기술을 다 주고 나는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다 주고도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실 이 철학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를 만나서
철학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상당히 고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익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문명 세계는 기술이 됐든 과학이 됐든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것도 그 사람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이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됩니다. 그 시선의 높이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문명 세계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인데 뭘 가지고 만드냐면 생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명 세계는 생각의 결과예요.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수준의 문명을 만들고 낮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낮은 수준의 문명을 만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이득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시선의 높이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선이 높아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시선은 낮은 시선에 비해서 더 추상화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철학은 가장 추상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철학적 시선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예술,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기술과 예술과 인문학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가능하다면은 그 대가로 애플이 가진 기술을 다 줘도 좋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사람이 되냐? 어떻게 하면 주체적인 사람이 되냐? 어떻게 하면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걸 총괄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문화적 존재가 되느냐? 문화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 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인간은 이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문명을 건설하는 활동을 문화라고 그래요. 문화는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활동이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문명은 전부 다 누군가가 하거나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창의성이 중요하냐면은 창의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인가 하거나 만들 수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유로울 때 창의적이지 자유롭지 않을 때는 창의력이 나오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의적이다 하는 말을 창의성 그 하나에 제한된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나는 너무 좁은 이해라고 보고, 이걸 전반적으로 문명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면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존재다 하는 것과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불편함을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혹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느냐거든요. 왜 창의성은 전부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창의성은 없어요. 왜 그냥 무에서 유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창의성인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하면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함을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발견하고 불편함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한테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불편함을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자, 문제를 발견하려면은 불편함을 해결하려면은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본다고 하지만 보는 사람은 매우 희귀해요. 다 어떻게 돼요? 다 판단해. 자기한테 이미 있는 판단 장치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세계에 자비심을 가져야 돼. 그냥 사랑, 자비심, 이것이 종교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예요? 과학적 발견이랄지, 삶의 성숙이랄지 하는 일들이 여기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를 애틋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비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않고, 자비심이 없고, 그 다음에 애틋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판단하거든요. 판단한다는 게 뭐냐? 자기한테 있는 인식 틀을 적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창의성이 나오지도 않고 삶의 성숙이나 자유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로는 매우 분명하잖아요. 창의적이려면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편함과 문제를 봐야 된다. 불편함과 문제를 보려면 너 자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 세상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라. 너 자신 세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져라.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생산성이 나지 않고 어떻게 안개에 쌓인 것 같이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야? 나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런 방법을 좀 못 찾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은 어떤 답은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답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어떤 인사이트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